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은 날이었다. 햇살은 포근했고 동네 골목길에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퇴직하고 한동안 산속에서 조용히 살았던 나는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오늘 아침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님, 이번 주말엔 꼭 올라오세요. 요즘 민석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싸움 소리 같았다.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장인이란 사람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낯선 목소리였다. 그러다 뺨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아들의 낮고 억눌린 신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벌어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들 민석이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엔 양복을 차려입은 장년 남성이 서 있었다. 손바닥은 여전히 들려 있었고 그 옆에선 며느리가 말릴까 말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실 한가운데 내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특히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장인이라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당신이 민석이 아버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오신 건가? 그는 뻔뻔했다. 뺨을 때린 직후인데도 그 눈빛엔 뉘우침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만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아들의 뺨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가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나를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인 그 모습에서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제가 민석이 장인입니다. 회사원이라 들었는데 훈육이 좀 부족했나 보군요. 장인이 말했다. 자신을 권이라도 되는 듯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눈동자엔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훈육이라니요? 남의 자식을, 그것도 성인이 된 사위를 때리는 게 훈육입니까? 내가 물었다. 내 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이 녀석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껏해야 중간 관리자 하나 못 올라가고 회사에서 자잘한 일만 하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다 못해 한 대 쳤습니다. 남자라면 맞을 줄도 알아야죠. 그는 말을 하며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자 참았던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 회사 이름이 신우산업 맞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데 왜 묻습니까? 나는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단정하게 인쇄된 로고 아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유도현 우창그룹 회장.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순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장난합니까? 그가 물었다.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우창은 지난 8년간 신우산업의 최대 거래처입니다. 아들 결혼식에도 조용히 조카 명의로 축의금을 보냈고 난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도 내 위세를 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회사에서도 조용히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손에 들린 명함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실 안엔 정적이 흘렀고 장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앞으로 신우산업과의 거래는 모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와 그 가족이 다시는 당신과 얼굴을 마주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는 그제야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아들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민서가.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거실 안엔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장인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시작된 작은 복수는 이제 서서히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장인의 표정은 자주 떠올랐다. 명함을 본 그의 눈빛, 순간적으로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그 찰나의 떨림. 나는 결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잊지 않기로 했다. 민석이는 며칠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인 내가 나선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 아래에서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 역시 나를 피하는 눈치였다. 그날의 사건이 그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착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창그룹 법무팀입니다. 신우산업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 회사와의 거래는 이미 정리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 아들의 뺨을 때린 대가가 그저 몇 억짜리 계약 몇 개로 끝나선 안 되었다. 며칠 후 내게 정보가 하나 들어왔다. 신우산업이 최근 무리하게 확장한 자회사, 그 자금줄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핵심 부품 공급을 우리 쪽 우창 계열사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의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달부로 공급 단가를 30% 인상하도록 하지. 상대는 당황했지만 따랐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관리해오던 구조였으니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신우산업 측에서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넘어 떨리는 목소리. 바로 그 장인이었다. 유 회장님, 그날은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민석이도 그렇고 사돈 어른께도 패를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엔 이제 오만함은 없었다. 자존심도 권위도 모두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침묵한 후 차분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생각보다 깊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신우산업의 자회사들은 하나둘씩 휘청이기 시작했다. 계약이 줄줄이 끊기고 자재는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신문에 작게 기사가 났다. 신우산업 유동성 위기설 계열사 줄줄이 폐업 위기. 나는 기사 밑줄을 조용히 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민석이가 조용히 내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맞기만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맞을 일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얼굴이 더 부끄러워야 하는 자리였지. 민석이는 울었다. 30이 넘은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던 걸. 나는 웃었다. 그게 뭐 대수냐? 너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냐? 내 이름 덕에 사는 인생보다 너답게 사는 인생이 훨씬 값진 거야. 하지만 내 안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화가 남아 있었다. 내 아들의 자존심을 그 손바닥 하나로 짓밟은 사내. 그가 무너지는 걸 나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우산업은 결국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장인은 뉴스에 얼굴을 비추며 기자들에게 악의적인 음해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신우산업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은 세계 곳곳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유 회장이 손을 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우산업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기업이었다. 며느리의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평소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며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물고 도망치기 바빴다. 장인은 더 처참했다. 평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며 사돈댁은커녕 딸 부부마저 자신의 아래로 여기던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그동안 아첨하던 부하들조차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청천벽력이 닥쳤다. 우창그룹 산하의 투자 전문법인이 신우산업의 부동산 자산 일부에 대한 매각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그 건물은 장인이 자랑하던 유일한 수익형 자산이었다. 서울 마포 한복판에 있는 6층 상가. 평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건물은 장인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법원은 곧 승인했다. 장인의 빌딩은 공식적으로 우창투자법인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그가 언젠가 직접 마주하길 바랐다. 자신이 자랑하던 상가 간판에서 작은 글씨로 새겨진 우창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나는 천천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장인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회생 신청 이후 간신히 남은 임대료를 챙기러 오랜만에 상가를 방문했을 때였다. 1층 카페 주인이 말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주인이 바뀐 거 아세요? 며칠 전에 누가 다녀가셔서 관리사무소도 바뀐다고 하던데. 장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급히 건물관리실로 들어가 확인한 그는 벽에 붙은 계약 서류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우창자산운용 신규 소유권 등록일 20XX 년 10월 2일.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곧장 우창자산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 비서실장이었다. 아, 사장님. 혹시 유 회장님께 따로 면담 신청하신 거라면 이미 거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이라 지금 시점에서 전 사장님의 요청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뚝.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말은 그렇게 끊겼고 장인은 바닥에 앉은 채 입술을 달달 떨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높이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무너진 건 단지 회사만이 아니었다. 그의 권위와 자존심, 그 모든 허상들이 지금 서서히 땅에 묻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인은 딸의 집을 찾았다. 며느리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빠, 왜 이 시간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민석이 지금 있니? 그 목소리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약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있던 민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땐 내가 너무 오만했어. 내가 누구 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사위였잖니. 그제야 민석이 입을 열었다. 사위는 장인의 자존심을 위해 맞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절대 손을 대면 안 됐어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 늦은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용서받고 싶었다. 너에게도, 너희 아버지에게도. 그 순간 문득 생각났다. 그가 민석의 뺨을 때리던 장면. 그 손에 실렸던 오만과 멸시, 자존감 위에 선 인간의 추한 그림자.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권위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됨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지금에서야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무너질 마지막 한 장면이 곧 준비되고 있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머그잔 속의 커피는 금세 식어가고 있었고 바깥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처연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비서실에서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회장님, 신우산업 장인석 전 대표가 회장님 면담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 정문까지 찾아와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이쯤이면 올 법도 했다. 차 준비해. 그 사람, 내 개인 접견실로 모셔와. 30분쯤 지났을까. 나의 개인 접견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그는 우비도 없이 젖은 채였다.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고급 양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형태를 잃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엔 불안과 초조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유 회장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히 이 얼굴 들고 찾아오기도 부끄럽습니다만.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인석 사장.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압니다. 하지만 내 딸, 손자, 그리고 민석이까지 이 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저만 끝나면 됩니다. 부디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 문서 읽어보게. 그는 벌벌 떠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읽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용은 단순했다. 신우산업 지분 51%, 우창그룹의 무상양도. 추후 신우산업 경영 일체에서 장인석 전 대표는 손을 뗀다. 단, 임직원 고용은 전원 유지한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사라지고 신우산업은 다시 살릴 거야. 민석이가 새 대표로 들어간다. 내가 짓밟았던 그 아들 말이다. 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민석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는 원래 유능한 놈이야. 내가 몰라봤을 뿐이지. 난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엔 이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나는 웃었다. 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왔다. 이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며칠 뒤 신우산업은 공식 발표를 냈다. 새 대표이사로 유민석 내정. 경영혁신 및 인사전면 쇄신 예정. 제게는 깜짝 놀랐다. 한때 무능한 사위라 불렸던 인물이 이제 기업 재건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기존 임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가 과거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사위인지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장인은 이제 사람들 틈에서 사라졌다. 어디선가 조용히 지내며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연락을 끊은 채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언젠가 또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엔 그의 오만이 아니라 후회가 그의 등을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민석이.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느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바른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끝난 것이었다. 신우산업의 새 대표가 된 민석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다. 책상엔 끝없이 쌓인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불안한 눈빛의 임직원들이 하나둘씩 그의 판단을 기다렸다. 아들은 처음엔 두려웠다. 자신이 이끌 수 있을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지켜보며 확신했다. 민석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서류 하나를 들고 내 방을 찾았다. 아버지,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받아 읽기 시작했다. 몇 장의 계약서. 그 아래엔 장인석 대표이사라는 사인이 있었다. 내용은 놀라웠다. 신우산업 C&D 유통간 3자 비자금 조성 협약. 총액 28억 원. 목적 운영자금 확보 명목이나 실제로는 차명 계좌로 송금. 나는 한 장씩 넘길수록 이 회사가 왜 그렇게 위태로웠는지, 왜 그렇게 갑작스레 무너졌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장인석이 회사를 자기 금고처럼 썼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서류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민석이의 이름으로 위조된 지출 전표.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다. 그는 단지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영진이 만든 모든 부패의 방패막이로 쓰이려 했던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너 이거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겠냐? 그는 망설였다. 솔직히 아버지 두려워요. 이게 공개되면 장인은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상처가 클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 했다는 거 전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더는 침묵이 정의가 되어선 안 된다. 사람은 말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선 싸워야 해.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진실이야. 며칠 뒤 민석은 직접 기자회견장을 섰다. 단상 위에서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신우산업의 새 대표로서 과거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과거 경영진의 비리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음을 밝히며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관하겠습니다. 장인의 이름은 그대로 기사에 실렸다. 며칠 뒤 검찰은 장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횡령, 문서 위조. 죄목은 5개가 넘었다. 한때 거침없이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야 했다. 딸, 그러니까 민석의 아내는 그날 이후 조용히 짐을 싸집을 나갔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의 실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하지 마라. 내가 한 선택은 옳았고 내가 감당한 고통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로 되돌아올 거다.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엔 더 단단해진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복수란 단순히 누군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장인의 오만함이 만든 그림자 아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이다. 이제 그 어두운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났다. 가을의 끝자락 찬 바람이 불던 오후였다. 민석은 멍하니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긴 코트를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유독 더 추워 보였다. 며칠 전 아내가 떠났다. 말없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미안해.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당신이 옳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아버지를 잃었어. 민석은 편지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퍼했고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듯 했다. 회사에선 그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묵직했다. 사람은 말이다. 일을 할 때는 머리를 써야 하고 사람을 만날 땐 가슴을 써야 해. 나는 민석 옆에 앉아 그렇게 말했다. 지금 네가 잃은 건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야.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젠가 돌아오기도 하거든.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는 눈물이 흐르진 않았다. 며칠 뒤
민석은 새로 정비된 이사회 앞에서 자신의 첫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앞으로 신우산업은 청렴 경영과 상생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얽혀있던 부정거래는 전면 폐기하고 모든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누구도 그가 사위였다고 기억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누군가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이름으로 회사와 사람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한편 장인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녀 사위를 방패막이 삼아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인, 말끝마다 권위를 내세웠던 오만한 가장의 몰락, 가족을 도구로 삼은 부끄러운 아버지. 그는 신문에, 방송에, 기사에 매일같이 실렸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조롱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날 장인은 구속 수감 중 첫 면회를 신청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나였다. 교도소 접견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앞에 앉았다. 그는 죄수복을 입은 채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처음엔 분했어요. 왜 내가 그 나이에 구속되어야 하나? 왜 내 딸마저 등을 돌려야 하나?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제 손으로 망가뜨렸는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석이는 회사를 살리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 딸은 당신의 거짓이 아니라 민석의 진심에 끌렸던 겁니다. 그는 울었다. 그 나이에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무게를 결국은 짊어져야 한다는 걸 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뿐이다. 그날 밤 민석은 작은 식당에서 나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저답게 살고 싶어요. 이름도 가족도 회사도 모두 내 방식으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겨낸 것들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그 안엔 술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느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겨울이 시작되기 전 서울엔 첫눈이 내렸다. 창밖은 하얗게 변했고 민석이의 사무실 책상 위에도 눈송이처럼 쌓여가는 편지들과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회사 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고객들이 보내온 감사의 인사였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부서도 숨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우산업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윗선 눈치만 보던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직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민석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무거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나는 그날도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어떤 자리도 탐내지 않았고 내가 이 싸움에서 바란 건 단 하나, 아들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신우산업의 명예회장직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신우산업은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기반을 만든 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이 회사를 버티게 하고 있어요.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며칠 후 신우산업 본사 로비엔 작은 현판 하나가 새로 걸렸다. 신우산업 명예회장 유도현.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수많은 굴곡과 세월, 억울함과 침묵, 그리고 마지막엔 통쾌한 정의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자리였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건 나 자신과 그리고 내 아들에게 보내는 작은 다짐 같은 것이었다. 그날 한 명의 손님이 사무실을 조용히 찾았다. 민석의 아내, 그러니까 내 며느리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표정엔 지친 흔적이 역력했다. 죄송해요. 도망치듯 떠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도 내게 부담이 되었던 마음도 이제는 모두 이해해.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우리 사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은 듯 했던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이름을 찾았고 가족을 지켰으며 존엄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단 한 번의 분노,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대신 맞을게. 내가 고개 숙이지 않도록 내가 먼저 앞에 설게.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긴 여정이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조용해졌다. 신우산업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됐다. 민석은 내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기술 투자와 젊은 인재 유입으로 회사는 다시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대표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기적은 눈물과 고통, 침묵과 분노 위에서 태어난 결과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다. 그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장인을 찾아갔다. 교도소 접견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철창 너머의 장인은 한층 더 늙어 있었다. 유 회장님.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 딸이 보낸 서류요. 이혼 서류입니다. 원하면 사인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민석이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딸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붙잡은 손끝이 서럽게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저 체면이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켰다고 믿었어요.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길 바랐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높은 곳에 올려 세우는 게 가족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게 진짜 가장입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나이, 그 권세를 가졌던 남자가 교도소 접견실에서 작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민석이한테만은 내가 그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죠. 그러나 용서는 그 아이가 하는 겁니다. 며칠 후 민석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나는 웃었다.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너의 시대가 오는 거다. 나는 조용히 명예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퇴임식은 하지 않았다. 꽃도 없고 기자도 없었다. 다만 회사를 나서던 마지막 날, 전 직원들이 1층 로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존경과 감사가 고여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내게 인사를 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는 나 없이 너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집 서재로 들어가 손때 묻은 명함함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려두었다. 다녀왔네. 우리 아들 잘 컸어. 눈물이 나지 않았다. 마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다. 그 후로 신우산업은 민석의 리더십 아래 매년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아버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민석은 그저 웃으며 대답한다.
늘 제 앞에 서주시던 분이요. 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먼저 맞고 먼저 무너져 주셨던 분이요. 그리고 내 이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는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던 인생이었다.